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출연한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의 윤희석 전 대변인, 또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김성회 싱코아이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됐고요. 실제적으로 투표가 개시가 된 건데 오늘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 지역별로 볼 텐데요. 대선 주자의 사투, 개양을로 정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지역으로 꼽은 곳은 바로 인천의 개양을입니다. 원래는 싱겁게 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혼전 양상을 보였고요. 지금 개양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전 투표에서 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어제도 인천 지하철을 타고 계속 그 개양 인천 지역에서 지금 인천 지하철을 탄 모습입니다. 계속 지역 선거 유세를 나섰었고요. 사인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원래는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맡으면서 전국 지방선거를 지휘하겠다고 했었는데 해당 지역구의 해당 선거구의 지지율이 박빙으로 나오면서 이제 주로 인천, 개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는 모습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어제 인천 개양을 해서 윤영선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지도부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인천 개양을에 총 출동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밤에 또 들른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몇 달 전 대선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개양을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투표 많이 하는 측이 이깁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해서 꼭 투표하십시오. 요즘 개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개양에 어떠한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민주당은 개양 구민들을 이중으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모습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모습을 쭉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 제작진 혹시 판넬을 후보 누가 이길지 이걸 좀 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전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약간 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주생 의원님이 말씀 안 해줬으면 제가 또 까먹을 뻔했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개양을 후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돌리는 것처럼. 네, 뭔가 돌리는 약간 거군요.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익숙한 장면으로. 그렇습니다. 자주 하던 짓을 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익숙한 뭔가 돌리는 모습이었고요. 익숙한 손놀림이 휙 날아오네. 저희가 이제 개양을 후보 얼굴에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후보 얼굴과 그리고 박빙이다, 잘 모르겠다라는 나타내는 모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인천 개양을의 승자가 어떻게 될지 하나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인천 개양을입니다. 각자 들어주시면. 먼저 잠깐 내려주시고요. 국민의힘 쪽부터 볼까요? 당연히 아니 이게 혹시 바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결과를 얘기하는 실제 건가요? 결과를 예측치를 결과 예측하는 거죠. 합리적 전망을 전망이요? 여쭤본 거고요. 아까 카메라 꺼졌을 때 하던 얘기와는 조금씩 다른 모습도 있고요. 카메라 꺼졌을 때 듣는 기대죠. 기대고요. 바람을 이야기하고 바람을 얘기고. 현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김성현 선생님이 여쭤봤던 거랑 지금 다른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신 거죠? 비합리적 답변을 지금 김근식 교수님이 하고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라. 알겠습니다. 그럼 김주정 의원님과 김성현 선생님도 잠깐 들어주시면 네.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걸로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잘 모르겠다라는 카드도 따로 사실 요겁니다. 그걸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분명하다라고 보시는군요. 모를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먼저 김근식 교수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저희 당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당에 소속된 당협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이 길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그냥 의례적인 멘트고요. 제가 볼 때는 선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 윤영선 후보가 이긴다고 확신하는데
응징 투표적 성격이 굉장히 표의 결집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고 인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천 계양을에 저렇게 박빙으로 지지율이 붙어가지고 전 국민의 관심이 가 있을 때는 평소에 쉬울 줄 알았던데 윤영선 지지율이 거의 같이 갔던 거 뭐냐. 그러면 인천 계양을의 적재한 유권자들이 이재명만큼 심판해줘야 되겠다. 이 우리가 호구냐. 예. 하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이재명 3달 직전에 대선 후보 패배한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응징 투표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게 의회에 지금 박빙의 여론조사 지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징 투표의 성격이 강하면 투표장에 갈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개 이제 선거를 치러보면 바람을 타고 추격해 가는 사람이 거의 초박빙에서 끝난 상태에서 이른바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지나버리면 대부분 뚜껑을 열어보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쫓김을 당하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이 올라가서 거의 박빙으로 붙어서 일단 끝나면 뚜껑을 열어보면 그 바람은 쫓아가는 사람의 편이다. 저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윤영선 후보의 압승은 아니지만 윤영선 후보의 저는 아슬아슬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된다. 네. 혹시 뭐 기대가 다르거나 그런 건 없죠? 아닙니다. 그냥 예상 굉장히 그대로 과학적인 전망입니다. 과학적인 전망이고. 예.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다 아는데 윤영선 후보는 계양 주민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언론 보도 나오고 지도부 총출동하면 결국은 윤영선 후보한테 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응징 투표도 있고 다 있는데 저 사람 누구냐 계속 이득 보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추세라면 나중에는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추세라면 이길 수 있다. 네. 예. 역시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지 안다. 이 말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당의 요구에 따라서 비교적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고 또 전국 선거를 지원한다는 큰 꿈은 사실상 접게 됐죠. 예상 외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선거 구도가 매우 어렵고 뭐 사실 민주당에게 유리한 어떤 요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취임 컨벤션부터 한미 정상회담부터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나왔더라도 어려운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이건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사실 석 달 전 패배한 대선 후보고 민주진영의 후보였고 1614만 표를 획득한 후보죠. 그런 후보를 이번 인천 계양을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시쳇말로 그 싹을 만약에 자른다고 하면 정말 2번씩이나 연달아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 인천 시민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주 이상한 판단, 잘못된 판단, 크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양을 선거는 계양을 보궐선거로 남겨놓았어야 했는데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특히나 이준석 대표 계속적으로 이재명 후보하고 각을 세우면서 이것의 대선의 연장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붙는 건 당연한 게 이걸 지금 계양을 사람들은 계양을 선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찍었던 사람들은 윤석열, 이재명 찍었던 사람 이재명 이렇게 모여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근데 계양을 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효과가 전국적으로 전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 집권 초기의 지방자치 선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12대 5, 13대 4 정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판인데 근데 지금 이상한 흐름이 생기는 게 충청도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당연히 선전해야 될 국민의힘 후보들이 힘을 못 쓰는 게 이 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선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반으로 다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빙 지역이 더 많이 생기고 지금 계양을 해서 바짝 쫓아왔던 국민의힘이 좋아하고 있는 동안 충청과 경기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해야 될 걸 못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는 뭐 계양을은 당연히 이길 테고 그것에 덤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로 굳어 들어가면서 다른 지역의 선거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면서 오히려 대결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에 오히려 더 유리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도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개항을 가지 안 가는 게 나을 말라고요? 것 같아요. 어.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 부분이 워낙 그 송영길 후보가 5선을 했던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니까 쉽게 이재명 후보가 이끌어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25일 전에 온 철새하고 25년 동안 지역에 봉사한 의사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개항을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 이게 뭐야 우리를 정말 호구로 알아?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이 셌는데 정말 듣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서 이걸 이재명을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또 대선 연장전이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오히려 동기를 부여하는 수도 있다고 봐요. 이미 한번 전화를 해서 우리가 그 이재명 후보 가는 걸 이미 한번 심판을 받았는데 그리고 너무 이거는 가혹하죠. 개항 구민, 아니 가혹한 건 뭐 당연히 더 가혹하죠. 가혹해도 되는데 개항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우리 이준석 지도부가 가가지고 이걸 대선의 연장전으로 말하는 건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아니에요. 이거 선후를 잘 봐야 돼요. 대선의 연장전으로 만든 거는 이재명 후보가 개항으로 출마한 것 자체가 연장전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본인이. 저희의 의도였는데 그 그래서 의도를 지금 너무 더 아니 유리해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 자 예. 그래서 연장전이 벌어졌다고 치고 자 그러면은 성만같이 윤석열 후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윤형선 후보잖아요. 화평윤 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와서 무슨 효과를 얻었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면서 무슨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라든지 또 자기 선거라든지 그 폭을 넓힌다든지 뭐 이런 바람이 있었으면 저희가 아 이거 더 키워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경기랑 충남 얘기는 2주 전에도 그랬고 4주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서 특별히 바뀐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대선 연장전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랑 충남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김선영 소장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지난 20년이 넘게죠.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것은 이재명 지사 딱 한 사례밖에 없어요. 20년 전에 한번 이겼던 적이 있고 경기도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한 지역입니다. 강한 지역인데 이번 선거를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이 나와서 그것도 유승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가장 큰 정적을 제거한 상태에서 출마해서 저렇게까지 고전하는 거 이거 대통령 선거라고 인식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상적으로 김은혜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도에서 압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들기로 하고요. 인천 개항을만 넣고 보면 저는 김성애 소장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지사하고 충청도가 흔들리는 것은 저는 김 소장님의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데 인천 개항을만큼은 우리가 오히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규정을 짓고 해야 오히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지도부가 출동해서 이재명을 심판하고 대선 연장전이라고 그 구도에 말려드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인천 개항을만큼은 윤영선 후보가 정말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닫고 열심히 봉사했던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인데 갑자기 경기도에 철새가 날아와서 이 지역을 망치려고 한다. 이 논리로 가는 게 저는 유리할 수 있다고. 그분들 자택은 꼭 개항은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집은 예전에 다른 데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윤영선 후보의 선거 전략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선거 전략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네, 윤영선 그건 후보는 그런 것 계속 같아요. 텃세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 주장을 했었는데 지도부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타겟으로 한 정부적인 뭐 뭔가 이 대선과 같은 분위기의 그런 걸로 뛰어가면서 더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박빙의 선거 구도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민주당도. 그리고 초반 선거운동을 조금 방심했던 게 아닌가. 좀 더 낮은 자세로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읍소했었던 게 맞지 않았나. 이제라도 바꾼 건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박빙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선 가능성은 쭉 추세를 보면 계속 이재명 후보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석 달 전 패배한 이 이재명 후보가 설사 이런저런 이유로 좀 미운털이 박혀 있더라도 저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인천 시민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다. 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천 개항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사를 해서 공표가 할 수 없는 기간이고요. 그 전에 마지막 조사인데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형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치열하게 돼 있고요.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는 조금 더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역시 오차범위 내입니다. 803명 조사고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현재의 여론조사 상 과학적인 그 범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한 개항을이 진영 대 진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가 가서 응원하면서 진영 대 진영의 대결로 전국 선거로 번져가고 있다. 김성애 소장님의 분석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인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직 인천시장의 대결인데요. 물론 여론조사에는 여러 변수들이 감안해 있었겠지만 그 추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서 정례적으로 의뢰한 조사인데요. 맨 앞에가 4월 말쯤이고요. 그리고 약 2주 뒤 중간 2차가 5월 14일께입니다. 그리고 맨 뒤가 5월 25일인데요. 불과 얼마 전이죠. 지금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의 유정복 후보가 오차범위 바깥인데 어느 정도 상승해서 있고요. 최근에 2주 동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후보가 조금 간격을 줄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천에 이재명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아주 편안한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개항 왔을 때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잖아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죠. 자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듣기로 아니 꽃길을 안 놓고 무슨 위험한 정면 돌파라고 엄살을 부리나.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광역당체장 과반수를 자기가 얻겠다. 그리고 그걸 이제 내걸었기 때문에 자기는 위험한 정면 돌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뭐 과반수는 고사하고 자기가 왔던 개항을도 지금 이긴 게 확실치 않아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한 정면 돌파라고 처음에 출마 선언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운명을 직감이라고 했던 것일까요? 왜 벌써부터 그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새삼스럽게 그 예지력이 좀 놀랄 뿐인데 저는 인천 개항에 묶여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이나 경기도에서 이재명 효과가 어떤 정도의 상승작용을 가져왔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 개항에 갇혀가지고 개항에 발목이 잡혔는데 어떻게 가서 인천 가서 표를 달라고 하고 또 경기 가서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개항을이 인천광역시 예, 물론 그렇죠. 안에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인천이나 경기의 승패에 관련해서 이재명이 선전해서 또 이재명의 어떤 효과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플러스를 가져온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수치만 봐도 나오잖아요. 저 1차, 2차, 3차를 볼 때 1차 수치랑 3차 수치가 별 차이가 없고 중간에 한번 꺼졌다 올라왔다. 그럼 꺼졌다 올라온 게 그럼 이재명 효과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냥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한번 뭔가 결집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효과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재명 효과가 있었다면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지금 본인 선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자기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까지 몰려있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지역 선거, 뭐 인천 광역시 선거까지 좌지우지할 여력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도 3차까지 갔는데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죠.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남은 일주일 동안이 이제 소위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데 일단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니까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출마해서 어쨌거나 전국적인 이 주목도는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흔히 주목받지 못하는 재보궐선거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선거가 재보궐선거가 통상 그랬었는데 아마 역대 대선급으로 주목받고 있는 선거가 돼버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인천의 투표율 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전체 투표율이 60.2%였어요. 역대 1회 동시지방선거를 빼고는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는데 그때 당시 최저가 인천이었습니다. 55.3%였어요. 2018년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투표율의 인천을 보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래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적어도 투표율에는 결집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결집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뭐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건지 비대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위를 구성할 당시부터 인천에서 혹은 전국에서 민주당이 왜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정하고 설정하고 나가는 것이 잘 안 됐고요. 이재명 후보가 결합해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나서도 정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제 팔짱 끼고 지켜보는 측면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그래서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반성과 그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자 그룹도 좀 지쳐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론조사 결과 잘못됐다, 정신 승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이 아예 응답을 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눈엔 보이긴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이길 거다라고 뭐 넘겨짚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흐름까지 같이 존재하는 상태라서 이재명 후보가 원래 기대했던 효과만큼 못 내고 있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뭐 이제 뒤집을 수 있는 판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어쨌건 지금 말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아예 응답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그러면 투표도 안 할 거냐, 적극적으로 투표할 거냐 이게 달렸다는 이게 말씀이신 거죠? 남은 일주일 동안의 싸움이고 뭐 그것이 최근에 이제 박 전 비대위원장을 벌어진 문제들이 여기에 어떤 이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외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남 양산에서 사전 투표를 내외가 이제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뭐 유능한 일꾼을 뽑는 투표해야 된다라고 지역 일꾼을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사저 인근에서 뭐 일부 구구 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시끄럽긴 하다라는 의견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 사전 투표를 하는 걸 봤더니 대통령도 아까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요. 7장 정도를 7장 투표하는 거냐라고 묻기도 하고 꽤 사실 지방선거는 투표할 곳이 많죠. 보궐선거가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은 한 장 더해서 8장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직접 가진 않았는데 아까 촬영된 영상을 쭉 보니까 기표소 안에 들어가셔서 2분 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투표가 복잡해요. 왜냐면 많이 해야 되고 꼼꼼히 해야 되고 한 테이크로 교육감 아니었겠습니까? 교육감? 다른 건 기호가 있는데 교육감 기호가 없어서. 제가 원 테이크로 찍힌 화면이 2분 동안 쭉 넘게 돼 있어서 그거는 신중한 투표를 표시하는 거다라는 제가 생각도. 썰전 오기 전에 투표를 하고 왔어요. 예. 사전 투표 하고 왔는데 정말 많더라고요. 7장. 정말 많고요. 많죠. 예, 많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특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아무나 찍겠더라고요. 본인의 그렇죠. 성씨를 찍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예. 이게 정말 교육감 투표는 다음엔 좀 여야 뭔가, 예, 머리를 맞고 뭔가 상의를 바꿔야 해서 됩니다. 제도 예. 바꿔야 됩니다. 네. 이런 교육감 선거는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각 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한데 그럼요. 그걸 총괄하는 교육감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이런 욕을 했고 누구는 이런 과거가 있다만 저희가 알고 있어서 좀 교육감 선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듭니다. 물론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하실 때는 다 정치권 정당에서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었는데 또 일부 대학 교수로 계신 분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당에서 그것까지 먹으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3시 기준 사전 투표율은 7.3%입니다. 4년 전에 비하면 약 1%포인트 높고요. 며칠 전인 두어 달 전이죠. 대선에 비교하면 5%포인트가 낮습니다. 최종 투표율을 좀 보면 4년 전 지선에서는 60.2%였고요. 두 달 전 대선에서는 77.1%였는데 지금 오후 3시 기준이어서 사전투표가 최종 얼마가 될지 또 최종 투표율은 얼마가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난 지선과 비교한 속도, 대선과 비교한 거라면 대략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최종 투표율이 나올 거로 보십니까? 저 상태 좀 정확히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지난번 60.2%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전 투표율은 사실은
이번엔 비교하기 어려운 게 지난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사전투표 쪽으로 확 넘어온 기운이 그렇죠. 있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 진영 할 거 없이 부정선거 논란이 좀 많이 사그러들었고요. 그래서 사전투표로 옮겨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여러 여론조사의 흐름에서 보면 보수 진영이 아무래도 60대 이상에서 강한데 이분들 투표 잘 하시거든요. 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주당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큰 틀에서 바라는 보고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전 높을 거로 봅니다. 사전투표요. 그 사전투표 괴담이라고 그러죠. 사전투표 관련해서 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상당 부분 불식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공이라고도 저는 봐요. 그래서 사전투표 올라간다고 해서 꼭 민주당이 유리하냐 이렇게 보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결국은 지지층의 투표율을 얼마나 올리냐 뭐 이거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네. 예. 저도 그 부분에 그 공감하고요. 근데 저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60% 미만일 거라고 보고요. 56에서 57%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예. 이유는 뭐냐 하면 대선 때보다 관심도는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격전지는 또 모르겠어요. 관심도가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호남만 두고 보더라도 전남은 또 워낙 또 그 열의가 있으니까 높은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히 지방선거에는 내가 안 찍어도 된다는 또 대선의 열패감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중도층에서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지지층이 결집하는데 어느 쪽이 더 많이 결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래서 애초에 투표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사전투표가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6월 1일 본투표 때 못하니까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투표할 분들이 사전투표에 나오는 거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은 지난번보다는 떨어질 거다. 56, 7% 정도이다. 다만 결집과 그 충성도가 얼마나 각 당에 높은 분들이 나오느냐 거기에 56 달려 있다. 투표율이 56, 7%가 될 것 같은데 네. 누구 편이 더 그중에 더 많이 많냐가 오느냐. 지금 달려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군요. 지금 7.3%로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1%포인트가 더 높지만 최근의 흐름이 본투표할 분들이 사전투표하는 바람에 이제 뭐랄까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투표 최종 투표율은 오히려 4년 전보다 낮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 의원님이 56에서 7%로 정확히 찍어주시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 같죠. 공식 교수님도 약간 찍어주시죠. 저도 근데 그 4년 전에 60.3%인가요? 그거 예. 정도 될 것 같아요. 60.2%. 네, 60.2% 내외로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관심이 본래 대선보다 총선이 낮고 총선보다 지선이 낮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적극적 투표층의 결집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항상 투표하는 분들이 보수 쪽이 더 많이 결집해서 투표장까지 오느냐 아니면 진보 쪽에서 더 많이 결집해서 투표장까지 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건 저도 지금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 적극적 투표층이 이제는 큰일 나겠다. 이재명을 살려야 되겠다. 아니면 민주당 이러다 망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오히려 결집을 해서 더 나갈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당 더 혼나야 돼. 이건 안 되겠어. 이 집안 싸움 하는 거 봐. 이거 뭐 난파선에서 네가 먼저 내려라 내가 먼저 내라 이렇게 싸우고 난리인데 얘들은 안 되겠다. 오히려 적극 투표층이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두 요소 중에 어떤 게 더 우세한지는 지금 판단이 안 되니까 우리 김 소장님께서 자꾸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길을 이제 열어놓는 느낌이 적극적 좀 듭니다.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 중도층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층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선거 무관심층,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에 무관심해서 중도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고관여층인데 중도층이 있습니다. 이 당도 이 당은 이래서 저 당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인데 연령대로 보면 지금 50대가 양쪽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남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합리적으로 반성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쪽에 좀 더 표를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동들과 이 당내 분란 이것이 지금 수습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중도층에게 어떻게 비치게 될까? 저는 아직 결론은 못 내렸다고 보지만 이 층들이 움직이고 표를 주는 것에 따라서도 상당히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딱 지지층만 보고 투표 운동을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면 4년 전 지방선거 때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졌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을 해가지고 기초 광역타 공천도 뭐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세게 보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 전날인가 트럼프 김정은 회담,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투표를 계속 독려를 해요. 그래도 우리를 찍어주셔야 했는데 신나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 가요. 그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뭐 몇백 표 차이로 막 구의원 선거는 막 저희는 다 지고 그랬거든요. 요번에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투표율 제고 운동을 하면 할수록 아마 되는 쪽이 신나서 더 많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아마 아까 안 되는 쪽은 하지 말라는 얘기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사람 심리가 효과가 그렇다는 나더라.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투표층이 오히려 더 위기감 때문에 더 투표장에 갈지 아니면 적극적 투표층이 아예 그냥 포기할지 이게 이제 지금 그 경계에 서 관건이라는 있다는 거고요. 지금 김 소장이 말씀하신 중도층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지선은 바람은 불었어요. 바람은 뭐냐면 밑바닥에 가보면 국정의 안정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미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보다는 훨씬 더 바람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은 저는 중도층의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30% 정도, 30% 정도의 적극적 투표층 고정이 돼 있는데 중도층의 스윙부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박근혜를 찍기도 하고 문재인을 찍기도 하고 이번에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 이번에는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돼.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무관심층이 아닌 고관여층에서는 저 중도층은 우리 저 지방선거에서는 예. 국민의힘 쪽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지역별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현재까지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입니다. 13%가 넘고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4.96%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들은 사실은 이제 특정 정당이 유리한 게 좀 많이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이쪽의 투표율보다는 경합 지역 앞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네. 뭐 경기, 인천, 계양을 또는 충청의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투표율이 어떻게 지지층이 얼마나 나갔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양을은 관심 지역 1번 인천 계양을은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경기도를 짚어볼 텐데요. 중간에 저희가 6월 1일 지방선거에 썰전 라이브에서 지방선거 특집 방송과 함께 하는 유튜브와 본방송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합한 방송이 있습니다. 요거 광고 영상이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이제 출연분들도 좀 나오기 때문에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 박 부장 근데 네. 오늘 진짜 8시간에? 네, 선거 개표 8시간 1시까지 해요. 밥은 어떻게 해? 다 준비를 했어요. 치킨. 이거 먹으면서 할 거예요? 우와. 맥주는? 아니 근데 진짜 방송하면서 먹어도 돼요? 배고프니까 먹으면서 해야 되고 편하게 하게요. 그냥 평소에 우리 뭐 하고 싶었던 말 카메라 꺼졌을 때 하시던 말들 있잖아요. 편하게. 다 해도 돼. 진짜 내가 그날 다 한다 그럼 정치 생명 걸리는 건 좀 조심하고. 아니 근데 자꾸만 먹기 퍽퍽하고 이거 양이 안 차는데 뭐 좀 국물 있는 거 없어요? 라면도 먹을 겁니다. 계란은 어떡하고? 2개. 사람이 넷인데 가위바위보? 근데 박 부장 화장실은 어떻게 해? 급하면. 화장실이요? 그래. 재밌네요. 예. 시청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네, 재밌네요. 사실 지난주에 찍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아시겠지만 뭐 잠깐 20분 정도 찍었는데 워낙 연기력들이 탁월하셔가지고 거의 메소드 연기. 네. 네. 김 교수님에게 저 장면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저는 진짜 급한 줄 알고 네. 찍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당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그냥 열어둔 엔딩이다라고 특별한 것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예.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6월 1일 날 JTBC가 지방선거 특집 방송을 하고요. 유튜브와 그다음에 본방송에도 일부 들어가는데요. 저희 또 서전 라이브 멤버들이 같이 토론, 분석 토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고요. 이제 경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승패의 마침표, 경기. 유권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죠. 경기에서 볼 텐데 먼저 여론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3사가 내놓은 여론조사는요.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내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의 최근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1.4%또 0.9% 포인트로 오차범위 내고요. 지금까지 여러 조사에서 두 후보는 경기도에서 박빙 오차범위 내를 보여왔는데요. 최근에 오차범위 바깥의 여론조사도 좀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4일과 25일에 조사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7.6%포인트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 있고요. 또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역시 24일, 25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역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7.4%포인트로 오차범위 바깥으로 있습니다. 이런 현재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금지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조사했던 그 마지막 조사들인데 일부는 오차범위 박빙, 또 일부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바깥이면 잠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경기도 선거는 진짜 뚜껑 열어볼 때까지는 뭐 확신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차범위 바깥으로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지지도가 나온 걸 보면 그 조사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게 무선 유선이 섞여 있습니다. 예. 유선이 10%짜리가 있고 20% 조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다 알다시피 유선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노령층 또 보수적인 유권자 지지분들이 사실은 좀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좀 나갔다는 저는 겸손한 좀 해석을 해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선 100% 면접 조사한 것이 이제 거의 딱 붙어서 두 분이 지금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박빙이다. 열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전화 면접 100%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내 그렇습니다. 1% 정도의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 결과 이 박빙으로 붙어 있는 거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절반 넘게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취지로 투표하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후보가 이기고 있는 것,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이것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1,500만 명이라는 숫자를 본인들이 좀 인식하시는 경향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자체가 크고 전체 인구의 뭐 거의 한 15%, 30% 가까운 인구가 지금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여기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후보가 나왔는데도 정확하게 마음을 주지 않고 양쪽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 상황. 그래도 경영을 한다고 하면 김동연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안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후보 간의 경쟁으로 좀 다투고 있어서 끝까지 가봐야 아는데 민주당이 경기도에서 이기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뼈 아프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권 안정론이나 견제론이냐 이 싸움보다는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과 경륜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또 뭐 윤심을 얻어서 이제 후보가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은혜 후보도 사실은 굉장히 이번에 뭐 두각을 나타낸 2년 의정 활동을 한 초선으로서 후보가 된 것인데 김은혜 후보의 뭐 자질이나 이런 것도 평가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그 힘을 얻은 그런 후보라는 점. 그러나 김동연 후보는 후보 자체가 주는 안정감과 또 여러 가지 국정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의 안정감을 정권의 안정론보다 조금 더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는 굉장히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말씀하셨지만 2년 의정 활동 그것밖에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도백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또 갖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어요. 경기 북부 지역이 안보 이슈 때문에 늘 보수 후보한테 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역별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 북부에서 김은혜 후보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그걸 알고도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 정도로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유무선 관련해서는 김근식 교수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유선이 안 들어간 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유선이 안 들어간 조사 결과는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선이 얼마 들어갔냐 여부는 있겠지만 한 10% 정도 들어간 중앙일보 결과를 보면은 꽤 앞서고 있는 결과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결과가 나와야 말을 하겠지만 저는 김은혜 후보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 선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들을 종합하면은 지금 정권 윤석열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인데 김동연 후보가 자신의
힘으로 현재 박빙을 하고 있으면 상승의 에너지가 사실 좀 더 크다는 말씀이시고 민주당 쪽에서는 하지만 초선에 또 약간 안보 이쪽 생각하면은 핸디캡이 있을 수 있는 김은혜 후보가 또 박빙을 하더니 이쪽에 상승 에너지가 더 많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판례를 또 드렸는데 답이 뻔하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한번 요거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고 네. 그냥 지금 예측입니다. 네. 과학적 예측. 과학적 예측으로 좀 저도 들어주시겠습니까? 과학적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학적 예측. 예측. 예. 먼저 이번에는 제 오른편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김유정 의원님은 당연히 김동연 후보가 이길 거다라고 보시고 역시 김성현 소장님도 그렇게 보셨고요. 잠깐 내려주시면 예, 김근식 교수님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판례를 드디어 쓰셨습니다. 잘 모르겠어 이번 거는 뭐 이런 맥락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 그걸 한 번은 예. 쓸모 있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윤석 대변인님은 역시 김은혜 후보가 이길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이제 그만큼 박빙이라는 걸 나타내죠. 실제 그렇죠. 많은 조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은 그냥 기대를 하신 거겠죠? 아니 뭐 다들 과학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예, 다 예. 과학적 예, 예측과 분석의 근거가 결과에 대해서 있는데 말씀드리는 거라. 저는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가 첫 번째 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구도는 아까 말씀하신 국정 안정론이 훨씬 더 바람을 타고 있고 두 번째는 인물론이잖아요. 인물이 누가 나으냐. 물론 이제 김 의원님이나 저야 인물이 나아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구도에 예.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도가 훨씬 바람이 센 겁니다. 근데 인물은 두 번째 요소인데 구도가 비슷하게 엇비슷하게 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인물론이 상쇄할 수는 있어요. 지금의 경기도지사가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슈가 있습니다. 개항으로 이슈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지사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업 청탁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김동연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또 김은혜 후보의 이슈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지금 거의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상당히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슈가 유권자한테 누구를 판단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도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분이 과학적 분석을 해주셨다고 보고 그럴 경우 2대 1로 이제 네 분만 놓고 보면 예, 2대 1에 박빙했습니다. 일단 결과는 쭉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모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예, 사전 투표하는 모습인데요. 수원시 광교에서 김동연 후보가 사전 투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역시 남편인 유영동 변호사와 함께 성남 분당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박빙 승부를 예상을 하고 지지층에 투표를 부탁을 했는데요. 직접 차례도 듣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지사 선거가 전국 지방 선거 승패의 가름자가 되고 있습니다. 판세는 박빙이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선거는 정쟁이 아니라 지방의 또 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예상을 하기가 힘든 만큼 100표, 200표로도 갈라질 수 있는 승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의 완성이 이번 경기도 도지사 선거의 승리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승리가 경기도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생각을 하고 예, 참 선거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겼어라고 하면 지지층이 더 신나서 모이는 것도 있고 또 자칫하면 이겼는데 뭐 나까지 해서 안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진짜 몇 표 부족합니다. 그냥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 칭찬 좀 해드리고 싶은 건 김은혜 후보가 미디어를 역시 활용을 잘하신다. 예. 예, 김동연 후보는 약간 분석적인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예, 김은혜 후보는 이렇게 약간 울먹이고 목소리도 갈라진 것을 그대로 이제 살리면서 말씀하시는 내세요. 부분이 예, 좀 특이했고요.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에 우리 강용석 후보 아직도 사퇴 안 하셨죠? 안 했죠. 안 했죠. 아니 완주하겠다고 완주한다. 선언했죠. 예, 뭐 근데 그 선언이라는 것은 또 언제 뒤집힐지 알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김은혜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 유혹을 잘 견디고 지금까지 단일화 시도를 안 하신 것만큼은 예, 정당 정치를 살려간다는 점에서 크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썰전 라이브에서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쳐드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너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제가 볼 때 뭐 여당은 윤석열 정부나 여당은 김근식 교수님 말만 들어도 지지율이 뭐 한 5%포인트 이상은 기본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박 부장님, 예. 그게 저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실 때 표정 관리해야 돼요. 예, 김근식 교수님 워낙 바른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또 그러시네요. 옆에 앉은 윤희석 대변인께서 늘 좌불안석을 같이 엮이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여기도 명찰 잡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의 의견과는 상관없습니다. 이분 의견을 화살표가지고 그냥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눈여겨볼 만한 뉴스들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2위부터 보시죠. 박윤화해. 선거일 일주일 앞두고 586 용태론으로 갈등이 폭발했던 박지현,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수습에 나선 걸까요? 저도 뭐 이제 들은 얘기인데 만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합의를 수습을 하기 위한 합의를 논의를 한 것으로 들었고요. 이제 뭐 결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쇄신론 물러서지 않았던 박 위원장. 오늘은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젊고 더 혁신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소셜미디어에 마음 상하셨을 윤 위원장과 당 후보들께 사과드린다며 한 번 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짜 봉합에 나선 건지 일단 선거 전 숨고르기인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이리 보시죠. 대통령실은 비비캐기 안 해야. 법무부 아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른바 한동훈 소통령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강행시 한동훈 법무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다시 강대강 대치 상황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두 가지 뉴스 최근에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했는데요. 뭐 고르서 하실 말씀 혹시 김유정 의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어떤 뉴스에 있습니까? 예, 미국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네, 미국 얘기 많이 하시고. 인사정보관리단. 네, 그리고 그 공동 기자회견 할 때도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예. 남성 편중 인사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니까 그냥 또 이틀이 돼 그냥 곧바로 여성 장관을 2명을 또 임명해 버리시고. JTBC 기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야당이 뭐 170명 거대 야당이 얘기해도 듣지 않으시고 예. 국민들이 그거 아니라고 해도 듣지 않으시고 JTBC에서도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시다가 역시 워싱턴 포스트 기자를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되겠다. 워싱턴 뭐 가로수나 워싱턴 디스장으로 해서 한번 한동훈 장관도 영어를 잘한다고 또 소개도 하셨고 예. 글로벌 스탠다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지금처럼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편중된 인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대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지속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그 의중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대통령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법무부에서도 자꾸 이제 변명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장관 보고 안 받는다고 얘기하고 뭐 사무실도 바깥에 있다 얘기하는 것은 야당이나 또는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약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예. 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수긍하는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정수석실 폐지하는 문제가 권력의 어떤 집중 이런 거를 좀 분산시킨다는 차원이었는데 하필이면 법무부의 그 모든 기능이 집중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뭐 말씀을 다음 드렸어야 주 했나요? 썰전 라이브는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순서를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주요?
우주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까? Would you mind? That's a good idea. 한번 저기 약간 영국식 발음이시는데. 근데 그 인사검증 관련한 기능을 법무부에 놓는다는 것이 그럼 어디에 놓아야 되느냐, 뭐 인사혁신처에 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인사혁신처라는 데가 이제 총리실 산하에 있고 조금 중대한 업무를 그런 인사검증을 담당하기에 좀 약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사검증하는 단계에서 여러 소위 말하는 잡음들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어디냐 찾다 보니 법무부에 두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첨언을 하는 게 어떨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여성 장관 2명을 임명하고 차관, 식약처장도 또 이렇게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 잘한 일이다라고 또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먼저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순발력. 예.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뭐 화해를 했다고 그러고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뭐 그 어느 정당이나 뭐 시끄럽게 내용을 겪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시 또 화해를 하는 게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많이 봉합이 된 거라면 그리고 그 내부에서 반성과 성찰과 혁신이라고 하는 민주당 전체의 어떤 필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입을 닫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일찍 그 이야기를 하고 고개 숙인 것이 과연 오늘 내일 사전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그건 내용과 좀 다른 것이 이제 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사과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이야기를 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점에 대해서 잘못 사과 드린다라고 한 이야기 뒤에 당의 개혁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각 지도당의 교육국을 설치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586들도 전체가 다가 아니라 지금 당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586들로 범위를 좁히는 등의 후속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기가 하나도 죽지 않았고 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전당대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일단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사과한다라고 했고요.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 사과한다고 했고요. 586은 다 물러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586 후보들은 사퇴하라는 주장도 아니다. 시대 흐름과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586을 물러나고 남아있는 586도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민주당에게 많은 국민들이 좀 더 혼나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비위 사건 그리고 예. 이제 최광욱 의원의 이른바 그 성희롱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결국 또 나이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또 박지원 위원장을 이렇게 좀 누른 게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디 엔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드릴 말씀은 많으나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희 제작진에 오늘은 여기까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라고 물었더니 To be continued. 제가 잘 믿지 라고 않는 하시죠. PD가 디 엔드라고 해서 그때도 따라했는데 네. Let's call it a day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네. 코리도들이 굉장히 고급력. 예. 아마 네이버 백과사전을 본 듯한 표현인데 알겠습니다.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지방선거에 저희 유튜브에서 이성대 기자와 제가 또 뉴스 썰기까지는 아니지만 썰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말 나온 김에 저희도 개표 썰기 그날 합니다. 예,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바로 준비한 재료 보겠습니다. 는 부정선거 세력들이 표 가리를 하는 도구가 됐다.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전투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전투표는 하지 말고. 무슨 사연 있어요? 뭐 아리고도 먹먹한 중류의 지난 사연. 사연이 있지.
자, 또 나온 황교안의 사연이라고 잡아봤고요. 손석구 배우도 또 나왔네요. 예. 네, 다시 보면 참 좋네요. 자,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반대로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앞서 영상에서 봤습니다. 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또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 선거 때만 되면 나오고 있어요. 뭐 출마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들고 나온 근거는 바로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이 직접 겪었다. 자신이 직접 겪은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이제 독려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180석 빼앗기는 그런 참패를 했거든요. 사전선거를 하지 말자. 그건 제 경험에 기초해서 나온 얘기예요. 사전투표를 했는데 총선 참패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졌으니까 부정투표다라는 논리인데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는 빈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셈이죠. 뭐 되짚어보면 당시 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그 초기 코로나 대응이 뭐 평가를 받았고 또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황교안 대표 체제, 공천 파동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원인이거든요. 네. 자, 황교안 전 대표도 당시에 그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패배의 원인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통합 시간이 부족했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당내에서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이 책임졌던 그 총선 참패 그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황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주장해서 선관위 고발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저희가 대선 직전에 한번 이렇게 직접 썰어본 적이 있었죠. 저희 뉴스 썰기에는 뭐 다방면에 대해서 다 썰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 당시에 그 황교안 전 대표가 당시에 신문 광고를 하나 올렸다는 걸 저희가 전달해드렸죠. 반드시 대선은 당일 투표를 해달라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자, 결국 선관위 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당일 투표해달라는 얘기였죠. 선관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그 국민들의 투표 참여 행위를 방해하는 뭐 이런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였잖아요. 지난 17일에도 또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당일 투표해달라. 투표를 하긴 하지만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해달라고 또 광고를 여러 번 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용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표가리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또한 선관위가 사전 투표 조작설 유포 혐의로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한 번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고 치면 지금은 정권 교체가 돼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걱정하는 건 논리적 모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번 양보하더라도 지금은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선관위나 그 투표 과정을 관리하는 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인 거죠. 자, 바로 그렇게 되면은 그럼 윤석열 정부가 부정선거를 획책한다는 거냐?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하태경 의원도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들어보시죠. 당에서 좀 더 엄격하게 당 내에서 우리 당 당원들이 사전투표를 반대하면은 좀 출당시켜야 된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 당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앞서 저희가 좀 썰어보고 얘기도 들어봤지만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게 비상식적이다라는 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 대한 여야 선호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민주당 지지 성향들은 좀 사전투표에 적극적인 반면 이제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당일 투표를 좀 선호합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 결과도 보시면 지금 전남 쪽에서 많이 높게 나오고 대구 쪽에서는 좀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향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지난 대선 당시에서도요. 자,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7%포인트, 반면 본투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7.8%포인트 이겼다. 이런 게 결과도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한번 이 썰기를 준비하면서 국민의힘 게시판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전 투표로 검색을 해봤더니 자,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확실히. 몇 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당원이 개돼지로 보이느냐? 왜 사전 투표를 하라고 하느냐? 또 왜 자꾸 사전 투표를 하라는 이 독려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부정 의혹이 있는 거 뻔히 아는 거 아니냐? 자,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거는 민주당을 도우려는 간첩이다. 또 강압적인 사전 투표 독려는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주로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는 대선보다 투표율이 낮아서 어느 쪽이 지지층 더 투표장으로 불러내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민의힘도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입장인데 자, 이렇게 게시판을 좀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난감하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지지층의 어떤 당일 투표를 선호하는 이 경향성에다가 지금 황교안 전 대표 같이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결합이 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허은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전투표에 대해서 여전히 지지층의 걱정이 있는 것들을 알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소쿠리나 택배상자, 비닐봉지 같은 부실을 철저히 개선했기 때문에 3일 투표는 하루 투표를 이긴다라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투표 기회가 한 번 있는 것보다 3번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사실 지난 대선에 사전 투표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지가 뭐 소쿠리에 운반되고 뭐 부실 관리 문제 불거지면서 걱정들을 많이 샀습니다. 뭐 지금 여당도 부정선거라까지 주장하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건 여전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을 없애야 그런 우려를 없애야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좀 대놓고 사전 투표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자, 뉴스 썰기는 썰전 라이브의 꽃. 꽃이죠. 예,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건데. 자, 어쨌든 키워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나온 황교안의 사연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법무부 장관 출신의 국무총리의 야당 대표까지 한 법도 잘 아는 중량급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선거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어떤 도전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유권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래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I want to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I want to pick me up. 네, 6월 1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죠. 관심이 큰 여야의 후보를 인터뷰를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후보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후보와는 아직 일정이 이제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요. 먼저 송영길 후보와 인터뷰를 할 텐데 유권자들을 곳곳에서 보시잖아요. 소감은 어떻습니까? 너무 반응이 좋고 예. 꼭 이겨달라는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한 걸로 아는데 서울을 뉴욕이나 파리처럼 만들겠다. 그중에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임대주택 단지에 물류허브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공약들이 이전 공약들이 여러 후보들이 뭐 들었던 공약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어떤 얘기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택배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물류 단지를 도심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뭐 김포, 뭐 이렇게 경기도 외곽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 도심까지 오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심 내부에 작은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예. 바로바로 택배가 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것인데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노후된 임대주택 단지 중에 한 24군데, 각 구에 한 군데씩 예. 25개 구가 있으니까 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지하 공간을 잘 개발해서 거기다 지하 물류센터를 소규모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도심 물류 기능을 개선해 보자는 것인데 그런 이제 주변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예. 그 뭐 트럭이 왔다 갔다 못 들어갈 거냐. 아무래도 물류 트럭이요. 네, 왜냐하면 있을 오세훈 수 후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임대주택 사는 분들은 물류 트럭 큰 트럭도 있고 작은 트럭도 있을 텐데
그 옆에서 늘 위험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건물을 설계할 때 예. 다른 별도의 통로를 주민과 통로 별도로 만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그 임대주택 사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걸 만들 때 그러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돈을 버는 아파트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뭐 반대할 일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송영길 후보는 왜 송 후보님이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서울시장은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당내 그런 정치 논리고 예. 내부적으로 제가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관심이 많았죠, 부동산 문제. 그렇죠. 아시다시피 제가 부동산 문제를 인천시장 때부터 8년간 고민해서 만든 게 누구나 집, 누구나 보증 시스템입니다. 예. 사실 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뵙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이제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유영민 실장님한테 송영길 대표가 이게 어제 오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뒤늦게 만시지탄이지만 노그라지 프로젝트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공식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만 세대가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에. 오세훈 시장, 오세훈 후보는 이에 대해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인천시에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서울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높을수록 누구나 집의 장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고령마을 같은 거 개발하면 저희들이 현 시가의 40%대로 저렴하게 주택을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무튼 오세훈 시장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망상, 상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력이 이제 빈곤해져 있는 거죠. 창의적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왜 서울시장을 또 하면 안 됩니까? 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비교 우위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지금 3번이나 하셨잖아요. 3번 한 동안에 특별하게 기억난 게 있습니까? 예전에 2번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한번 쉬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지금 다시 했죠. 근데 오세훈 시장 하면 기억나는 게 무상급식 반대하다가 시장직 사표낸 거. 예. 세빛 둥둥섬. 강남하고 광화문에 물에 잠겨서 오세이돈이라는 말을 들었던 거. 우면산 산사태, 용산 참사. 그거 말고 다른 것을 해봐라 그러니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이야기하는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가보시면 그 중동 그 유명한 아티스트가 만들었잖아요. 알루미늄 판을 몇만 개를 붙여서 만들었다는데. 그 주변 동대문 상인들이요 전혀 교류가 안 됩니다. 그 동대문 상인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어제 TV 토론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시던데 아마 제가 오늘 끝나고 동대문 플라자 상인들 다시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서울을 뉴욕 파리처럼 국제적으로 이런 도시도 만들겠다. 앞서 이제 동대문 패션 부분도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물류단지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지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월 말부터 약 2주 간격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인데 격차가 원래부터 좀 있었고 크게 좁혀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 공약을 실현하려면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네이버 트렌드에서 제가 7% 앞섰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트렌드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 당선을 예측하기도 했던 트렌드입니다. 관심이 더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SNS에서 보면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보면 조회수가 제가 3배, 4배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 저 송영길 TV하고 오세훈 TV 조회수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미리 들었으면 제가 미리 확인을 했을 텐데. 훨씬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실제 콘텐츠를 비교한 콘텐츠가 있습니까? 별로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저 송영길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 공약이나 올림픽대로 강변문호를 지하화시켜서 한강을 돌려주겠다는 프로젝트나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구룡마을 개발해서 서울형 코인을 만들어 서울 시민 전체에게 100만 원씩 돌려주겠다니까요. 세금 들이지 않고 얼마나 1000만 명한테 100만 원씩 돌려주겠다. 바로 제 1년 안에 현금으로 환가에서 받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걸 해서 서울시가 앞서 말씀 그 NFT로 말씀이신가요?
100만 원씩? 서울형 코인을 만들어서 서울형 코인을.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제 그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시장을 만들어 주겠는데 이 코인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루나 테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예.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 시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인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거래를 위한 어떤 투기적 목적에 활용될 뿐이지 실제 이게 상품 거래를 위해서 활용되는 비트코인은 조금 되고 있지만 다른 가상자산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루나 사태에서 보듯이 그런 코인들은 사실은 위험한 투기 자산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런 지적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가치 저장, 가치의 척도, 교환의 예. 수단으로 가능한 화폐의 기능을 하는 바로 현금으로 환가가 되는 그런 디지털 자산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정과 연결된 일부 거래들은 해당 코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누구나 집을 이 코인으로 살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누구나 집을 코인으로 살 수 있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얘기하면 더 깊게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의 일보다는 정치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국무회의 들어가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들어가니까요. 국무회의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메시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다면요?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 시민이 뽑은 자리고 당연히 중앙정부에 가서 할 말은 해야죠. 오세훈 시장도 야당으로 시장이 됐어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야당으로 시장이 됐고 오세훈 시장은 야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치매 환자라는 막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에 비해서는 제가 훨씬 더 양반이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송영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정부가 국민 통합을 하고 뭔가 지금 외교적인 문제나 또 야당과의 협력 문제나 어떤 뭔가 이렇게 벽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이겠습니까? 송영길이겠습니까? 훨씬 더 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법대를 나와서 그냥 변호사만 하다가 바로 정치를 하신 분 아닙니까? 예. 저는 학생운동도 해보고 노동운동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고 했지만 또 저는 원래 상대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예. 또 대학교 때 과로 전공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 경영학과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도 왜냐하면 제 주변은 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이고 경제에 대해서 더 잘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한미 거죠? FTA 특위원장도 맡았죠. 제가 국회에서는 기재위원을 주로 활동을 했고 예. 또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했지 않습니까? 저는 불과 4년의 임기를 갖는 인천시장이었지만 누가 봐도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하고 삼성바이오 등을 유치해서 지금 세계적인 바이오 시밀러 세계 예. 최대 생산기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녹색기후기금, 뉴욕 주립대 등을 유치하고 하나금융타운, 엠코 테크놀로지, 스테이펙 코리아에서 완전히 인천의 산업의 생태계를 반도체 바이오로 첨단 산업으로 바꿔놨습니다. 일단 뭐 바이오시밀러가 인천에 많이 들어간 것은 뭐 일단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요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시장으로서 시정, 광역자치단체의 수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 CEO가 되는 거고 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부분 어느 게 더 당연히 시정이 가장 중요하고 예. 시정의 중심의 기초에서 견제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산에 대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와 관련이 된 거잖아요. 예. 우리 시민들의 이 용산공원의 환경 오염 문제나 교통 불편의 문제나 앞으로의 UAM 나르는 택시가 예. 갔을 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 뒤틀린 문제 같은 거를 당연히 시장이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고 인수위가 추진하는데 아니 서울을 글로벌 금융 도시로 만들겠다는 오세훈 후보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제대로 항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항의를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말을 못하고 현재도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당대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혼란을 들어서 죄송하다.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민주당 쇄신론, 특히 86그룹의 용태론을 들고 나면서 꽤 논란이 됐잖아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난번 대선 때 제 예. 스스로가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우리의 쇄신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운동권 동우회, 동시에 검찰 동우회. 지금 예. 윤석열 그 후보를 지적하면서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검찰 동우회 정권이 되고 있잖아요. 예. 검사 출신들이 모든 국정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우리의 쇄신으로 운동권 동우회도 우리 스스로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86그룹 운동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쇄신해야 변화 된다라고 발전해야 하신 거군요. 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그런 문제의식에 저도 공감을 가는데 예. 지금 문제는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싸우고 이 상대방이 현재 검찰 공화국의 저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지 않은 채 내부로만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취지와 달리 우리 내부에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좀 신중했어야 된다. 본인도 이제 그런 점에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장의 메시지에는 동의하지만 이 메시지를 내는 방식과 시기가 부적절했고 어쨌든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다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쇄신은 계속 돼야 되는 문제이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박지원 위원장도 진적했듯이 어떤 세대를 일반에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원희룡, 오세훈 후보도 다 586 세대들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는 아니고 원희룡 후보, 그렇죠. 원희룡 장관이죠. 지금 원희룡 장관이나.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개딸들 팬덤 정치에 대한 지적도 박지원 위원장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혁의 딸들이 아침마다 보면 저한테 편지를 보내서 편지가 거의 100통 이상이 와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할 정도입니다. 단순한 이런 팬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깊이와 내용과 애정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감동을 받고 있고 그들이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을 그냥 비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할 수 있다 민주당 격려를 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모습 오히려 선배 세대를 존중하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 20대 어린 이분들이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감동을 받을 때가 많고 물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일부 문제에서 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른바 개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일부 박지원 위원장이 지적한 팬덤 정치라는 것은 특정 그룹에서는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내부의 쓴소리를 맡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여기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잘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고 그는 여야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고 보수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소위 말한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상한 이 극우적인 이 팬덤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요. 서울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뭐 3선 시장을 하면서 특별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후보를 다시 4선으로 그냥 뽑아줄 것이냐, 아니면은 부도위기에 인천을 구하고 4년 만에 인천의 산업의 생태계를 바꿔서 글로벌 도시로 만들었고 5선 국회의원과 당대표로 정치력과 외교력을 갖춘 저 송영길에게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저는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UN 아시아 본부를 유치해서 글로벌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후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세훈 후보 측에도 여러 번 출연과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일정이 협의가 완료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